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에 대답해드리는 올리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벌써 14회차를 맞이하고 벌써 있고요. 그렇게 됐어요? 네,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14회차. 14회차. 네, 빠르네. 14회차가 되었고요. 네, 조금 저희 이제 김동수 박사님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자면 탈탈탈 280회, 또 고향역 12회 출연하셔서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 쭉 풀어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의 생활, 또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쭉 풀어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탈탈탈이나 고향역 시청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새로운 닉네임의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질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한 분 한 분 답변하기에 앞서서 박사님, 제가 꼭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다. 익명의 시청자분께서 본인을 실향민 자녀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김동수 박사님과 그 가족분들 식사하셨으면 좋겠다고 10만 원을 저도 그거 봤습니다. 댓글 보셨나요? 네, 댓글 봐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10만 원을 보내오셨고요. 봤습니다. 오늘 제가 촬영 끝나고 바로 전달 예정입니다. 저도 그 댓글을 저도 보고 집사람도 보았는데 그 보내주신 시청자분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그 마음은 저희들 더 건강해서 더 열심히 이 베나 TV에서 이제 봉사해 달라는 그런 부탁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 이제 촬영 끝나면은 제가 우리 베나 TV 제작진은 모두와 함께 좋은 음식 같이 먹겠습니다. 그 돈으로 이제 보내주신 돈으로 좋은 음식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진심으로 또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께서 실향민 자녀분이신 시청자분께서 김동수 박사님께도 10만 원, 또 저희 배나무에도 1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했고 안 그래도 아까 점심 시간에 또 사모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우리 집사람이 그 마음이 너무 크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돈 액수로 따지는 것보다도 그 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그 큰 마음을 쓰시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한 가족, 친가족 같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주시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진심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며칠 전에 봤어요. 그 댓글을. 그래서 그분께도 너무 고맙고 또 모든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서 많은 우물로 양으로 우리 베나TV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지금 19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 어린, 진심 어린 이런 지원금들, 이런 것들도 후원금들 보내주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항상 고맙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늘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고맙습니다.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가 볼까요? 자주 질문을 남겨주시는 진품명품님. 진품명품님. 전번에도 한번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진짜 진품명품이네. 이번에도 질문을 남기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북한 대사면 몇 달러 정도 월급을 받나요? 역시 진품명품 질문이네. 제가 좀 전에 우리 장 PD님, 장 국장님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신데 휴식 시간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제작진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 강의도 강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북한 그 시스템, 특히 이게 북한의 5대 권력 기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내부 실태를 해부해서 말씀드리는 걸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본은 이제 북한의 현 실태,
그런 것들 이제 우리 저 안보 기관들에서 대한민국 안보 기관들과 해외에서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주간 북한의 그 주간 특별 주요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모집해서 그거를 이제 매주마다 그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질문 많은 질문을 이제 받고 이 질문에 이제 답해 주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이제 토론했거든요. 현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우리 저 질문들을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이런 질문들을 이제 앞으로 현행들을 다룰 때 더 많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 많이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한 분 한 분 질문을 다 정성껏 제가 아는 것만큼 있는 그대로 진실과 허위를 까발키도록 북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사 몇 달러 북한 대사는 몇 달러 월급 정도를 받는가 하는 건데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나라별로 예, 북한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이제 비싼 나라들, 서유럽 나라들에 있는 대사 서기관들이 월급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못 사는 나라들에 나가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나가 있는 대사나 서기관들보다 월급이 높습니다.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원칙은 그 나라 매 나라에 각 나라에 파견돼 나가는데 그 나라 물가를 북한 외무성 외화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화국에서 월급 주고 유지비 주고 하는 데인데 지금 유지비도 제대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못 나가 다 불법 장사하고 뭐 국가가 지금 뭐 죽게 됐으니까 너희 알아서 벌어 먹으라 유지하라 자력 경쟁해라 못하면 달라는 말하면 무조건 철수. 그러니까 달란 말도 못합니다. 유지금 월급을 보내달라는 말도 못하는데 그나마 좀 가끔씩 또 보내주곤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은 그 나라마다 다른데 그 나라 외화국에서 그 나라 매 대사관들이 있는 나라들에서 물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월급이 이제 책정되는데 웃기는 건 서글픈 거는 나라가 거지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몽땅 돈을 무슨 우상화에다 다 써먹고 외화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외화는 다 당 자금으로 다 빨아 들어가고 재정경리부 산하 39호실 38호실 또 당 조직들에서 충성의 외화벌이 운동해가지고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다 빨아 들어가니까 외화는 다 이제 그 고갈나고 인민경제에서는 그러니까 이 월급도 제대로 못 줍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대사들 월급 책정을 이제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대사나 서기관하고 월급 비교를 하면 10배 차이를 보면 됩니다. 10배 차이. 딱 거의 10배 이상일 겁니다. 말하자면. 네. 대체 지금 다 뭐 이렇게 꼭 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태리 제가 체류하던 이태리, 노르웨이 또 이제 스위스 여기 주재 대사관 대사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면 10배 차이 납니다. 이태리에 있는 북한 대사가 이게 그러니까 98년도인데 제가 올 때 지금은 태영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올라갔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20년이 된대요. 지금 좀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월급이 좀 올라갔는데 98년 당시에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월급이 850달러인가 900달러 됐습니다. 900달러 그 정도고 대한민국 대사 월급이 11,000달러인가 그때 제가 비교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사 월급은 그 11,000달러는 그냥 그건 월급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사는 이제 그 활동비 무슨 뭐 이런 거 다 붙으면은 거의 2만 달러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 대사 월급이 900달러입니다. 물론 북한 대사도 대사관들에서 집세 그다음에 뭐 전기세 뭐 물세, 자동차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다 보장하는데 순수 이제 월급으로서 내가 개인들이 소유해야 될 사용해야 될 월급 현금 주는 거 월급 주는 거는 대사가 그때 당시 900불 많아서 900불 850불에서 900 생생한데 참사가 700 그다음에 제가 2등석이 하는데 제가 600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데, 저 600불 가지고 한 달에 어떻게 사 먹냐? 네. 가족이 서희 나가서, 너희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불법 장사하고 다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약 장사까지 하다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쫓겨가고 막. 그런데 이게 98년 그때만 해도 서유럽 나라들은 너무 그 이전에 북유럽에서 이제 북한 외교관들이 추방이 있었습니다. 체포해서 이 밀수하고 밀매해가지고 언제냐면 그게 노르웨이 제가 딱 대사관 임명돼 가니까 그 전에 이제 싹 추방했는데 그때 너무 혼나가지고 북유럽이나 서유럽에서는 북한 외교관들을 하면 아침 바깥에 딱 나와서부터 들어갈 때까지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장사를 못하고 잡히면 무조건 추방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월급에 매달려 사는데 그 $600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살았냐 하는데 이 처참하죠. 그러니까 뭐 옷 한 벌 산다는 거는 몇 달 모아서나 양복 한 벌 사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기본 그래서 밥에다 반찬 한 두세 가지 살 정도. 이것도 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서방 나라 외교관들 같이 디플로매틱 무슨 이런 그 쇼핑도 못 합니다. 뭐냐면 비관세 상점이나 이런 데가 비싸니까 가서 거기도 또 비싸다고 외교관들 못 가고 어딜 가냐면 다 재래시장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싸구려를 옷도 싸구려 먹는 것도 쌀도 다 묵은 쌀 같은 거 어떤 데 보면 참 비참한 게 말이 외교관이지. 이 쌀도 묵은 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료. 옛날에 어느 대사관에서는 그래서 나라 망신시켰다고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인체 그런 행동하면 다 소환하겠다. 그 아줌마들이 돈 아껴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한테도 좀 보내야죠. 거기서 농민 시장 나서 좀 쌀 싸먹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600 가지고 요거 떼고 저거 떼고 또 그 대사관에서 또 그 월급에서 그 코 묻은 돈에서 또 이제 그 충성회 외화자금 $100씩 또 내라 해서 쌀 그것도 내지 하니까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게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그런 데 가서 사료 주는 개돼지 주는 개나 이런 고양이 주는 그런 쌀을 싸다가 이제 먹었다는 게 그게 어느 나라 언론에 난 거예요. 그게 또 김정일한테 보고돼 가지고 이 나라 망신시킨다고 돈을 안 주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야단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월급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장사하고 이 서유럽 나라에서는 못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정세가 복잡한 나라들에서는 죽기 목숨을 걸고 내전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내전 있는 그런 나라에 이제 파견되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서 총알을 피해가면서 이제 무기 장사하고 마약 장사하고 그래서 돈을 막 모는 건데 근데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봐도 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저 북한의 국격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고 그리고 전 시간인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교관이 어느 분께서 외교관 하신 분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북한 외교관들은 행사 가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집체 외교단 행사 같은 데 가면은 거지 나라 외교관이라고 다 출입문 들어오면서도 다 피합니다 저쪽. 아니 저는 궁금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나라가 말이 나라지 외교관도 거지 외교관이죠. 그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특히 스위스에서 복무하시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물가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위스 복무할 때도 한 $1,000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월급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대사가 대체 대사는 다 외교부에서 나갑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양반들이 주재국에 있는 이 기업들, 또 비즈니스맨들 이런데 이제 면담을도 하고 하면서 비공개로 그 사람들한테 좀 부탁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로부터 좀 불쌍하니까 도와줍니다. 휘발유 같은 거, 기름, 자동차 기름, 그 다음에 쌀 같은 것도 포대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기본 먹고 집은 뭐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대사관이 다 이 하모니카 집같이 이게 집시 생활을 하니까 그건 쓴다 쳐도 먹는 것만 기본 해결되면 되고 그 다음에
옷가지 같은 거는 그야말로 무슨 뭐 몇 달에 가서 한 번씩 저 뭐라 우리 말하면 그 무슨 시장이라 그래요? 그저 패션들이 낡아서 파는 거 있잖아요. 보세 옷이요? 아니면 중고 중고도 있고 무슨 이런 보세 그런데 그런데 가서 정말 창피할 정도로 외교관이나 외교관 분이나 대사도 거기 가서 그런 걸 뒤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이게 이분 진품명분께서 이게 질문했는데 내가 이걸 창피해서 답변하기 힘든 것도 지금 이건 질문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북한 대사관마저도 지금 그 월급도 그렇게 조금 사는 대사관도 지금 북한 외무성에 1,500명이 있는데 외교관이 그거 하나 못 나가가지고 저마다 완전 사생결단합니다. 1,500명 중에 기껏해야 지금 해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이 저희들이 있을 때 스위스, 노르웨이 있을 때만 해도 10개, 20개 대사관이 있었는데 지금 태영호 와서 말하는데 영국에서 올 때 그때 망명할 때 현재 한 40개, 38개인가 된답니다. 대사관이. 그러니까 대사관도 저희 있을 때는 뭐 5명, 10명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다 줄이고 대사, 서기관, 참사 이렇게 3명. 운전 쓰고 뭐고 다 편지 없애고 월급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 이제 불법 장사하고 저 뒤에 가서 장사하면서 운전 다니면서. 근데 그마저도 이제 거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500명 중에 100명에서 200명 사에서 경쟁해서 거기 나가니까 북한에 있는 것보다 1,500명 중에서 한 특혜 받은 사람들이죠. 한 150명 내지 200명은. 낫지요. 그거는.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같이 불법 장사들 해가지고 몰래 돈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북한에 와서 또 뇌물작전 해가지고 2탕 3탕 나가고 북한에서도 또 뭐냐면 불법으로 그 돈 가지고 또 좀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몇 달 월급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나라도 아니다. 외교관도 아니고 빨리 이게 남북 통일을 위해서 외교관 해도 지금 뭐 남한 대사관 외교관들 같이 좀 정정당당한 외교를 해야지. 저 같은 경우도 스위스나 노르웨이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래도 외교관이라도 좀 자부심 가지고 이랬는데 이태리 같은 데 가서는 뭐 도착에서부터 4년 동안은 거의 국월 외교를 하고 식량 국월 외교를 하고 뭐 365일 그렇게 살다 나니까 말이 외교관이지 뭐 거지죠. 거지 외교관이죠. 이게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진우님께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 종교인들을 전부 척살하고 종교시설, 뭐 절, 교회, 성당을 깡그리 철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명 정도나 순교를 했는지, 저항은 없었는지, 시기적으로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김일성을 따르던 종교인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알려져 있나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척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척결하고 이런 거는 다 국가정치보호부에서 이건 하기 때문에 극비에 진행됩니다. 단지 제가 그 과정 종교 말살을 북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김일성 때부터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그 흐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부터 전쟁까지 그리고 전쟁을 겪고 나서 6.25 전쟁 이후 50년대 말까지 이때만까지만 해도 북한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지가 이렇게 심하진 않았고 왜냐하면 막 폐허의 잿더미가 되고 전쟁 때 다 완전 폐허가 되면서 막 뭐 엄청 뭐 남한도 많은 피해를 받고 북한도 완전 잿더미가 됐거든요. 남한을 침략했다가 다시 이제 보복당하면서 저 장진호방까지 북한에 쫓겨가면서 싹 그저 밀어버렸는데 뭐 숱한 사람이 죽고 또 거지가 되고 하니까 다 미신을 믿었습니다. 종교를 믿고 그리고 옛날부터 북한에는요 저희들이 그 외교부에 있으면서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워낙 우리 대한민국 같이 불교 북한에는 불교가 이제 많이 그 해방 전에는 이제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숭실학교요, 뭐 이런 학교를 통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많이 이제 전파했고, 불교는 역사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토착, 그렇죠. 예, 종교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긴 종교니까요. 예. 이렇게 돼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쟁 겪으면서 그 어렵고 곤란할 때면 더 이제 그런 데 의존하지 않습니까? 신에 의존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년대 말까지는 이런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불교, 템플도 있었고, 이런데 가곤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60년대 초반부터 없어집니다. 60년대 초반에 왜 없어지냐면은 6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이가 당권을 장악하고 또 이제 독재 정권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후부터 50년대 말까지는 막 이 폐허에서 이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뭐 나라가 뭐 엉망이니까 이거 수습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이랬는데 60년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정권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진행한 사업이 사상혁명입니다. 사상혁명이 뭐냐면 사상경제 문화인데 사상혁명에서 가장 첫째 혁명이 가세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입니다. 수립하는 겁니다. 확립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유일독재 체제, 유일사상 체계를 전당, 정군, 전민에게 이걸 확산시켜서 나라를 장악하는 이 사업부터 하는데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은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그 해방 전부터 역대적으로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던 이런 종교 하나님 믿는 이런 일이니까 이걸 도대체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막 신념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신을 믿고 종교를 따르고 하는데 이걸 파괴하자니까 무슨 걸 내놓냐면 이제 같이 이 반혁명분자들을 색출한다 하는 여기에 플러스 종교 이거를 이제 탄압하는 사상투쟁을 벌립니다. 전당, 정군, 전민 쪽으로. 그러면서 60년대에 뭘 내오냐면 또 주체사상이라는 걸 내옵니다. 처음에는 우선 이걸 없애자니까 이 종교사상을 없애자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핵심이 뭐냐면은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없다. 듣기엔 그럴듯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내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믿는 사람은 이건 다 정파분자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우선 못한다. 그리고 주체사상,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 이것만 이제 공부하고 믿으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걸 다 내려매기면서 뭘 하냐면 각 집들의 당조직, 그 다음에 경찰, 인민보안성, 특히 국가정치보위부에서 인민반장과 함께 가택수색을 합니다. 가택수색을 하면서 1단계, 60년대 초의 1단계 각종 종교와 관련한 이런 서적들뿐만 아니라 바이블 있죠. 네, 성경책. 성경책. 이런 걸 다 몰수합니다. 강제로 빼앗고. 그때 이제 감춘 분들도 있고 그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면 그다음 1차는 다 해소해 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각되면 처형한다. 이제 뭐냐면 체포한다. 이러니까 감춘 사람들도 이제는 교회 이런 것도 다 못 가게 하고 그 자체를 이제 없앱니다. 뭐냐면 우리 말하면 처치, 템플 이런 것들 없애면서 성당 다 없애면서 그러니까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은 다 충신도들은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색출하는 운동을 전당적으로 고발하게 하고 찾아내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면 이건 당적으로 처벌하고 지방 추방하고 심한 경우는 그걸 전파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범수용으로 잡아가고 이게 이제 첫째 말살 1단계인가요? 네, 1단계고 2단계는 이게 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6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말 70년대 초까지인데 이때 항일투사들이 아까 제가 전번 강의에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에게 이게 너무 독재다. 그리고 특히 후계자 문제도 이건 공산주의자들은 후계자를 자기 아들 시킬 수 없다고 항거한 사람들이 그 선배 항일투사들 최영권 그 다음엔
최영권 그리고 최원도 원래 그러다가 이제 돌아섰는데 그다음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동규 그다음 이런 많은 한글 투사들이 김일성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 이만 너무 독재해 김일성이 너 고치라. 내 아들 무슨 후계를 시킨다고 이런 사람들이 60년대 막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탄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60년대 말에 와서는 이런 사람들만 이제 또 다 색출하는 거. 이걸 누가 시작하냐면은 김정일이가 이제 당중앙 조직비서로 오면서 반당, 반혁명 분자, 종파 분자에서 이걸 다 색출해가면서 각 집마다 또 그 사람들이 쓴 이게 항일무장 투쟁, 뭐 이런 일기,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이걸 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종교 이런 책들도 발각되면 내다가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집 앞에다가 이제 다 군중들 모아놓고 장작개비, 횃불 모임 하듯이 다 갖다 놓고 휘발로 치고 그 앞에 보는 앞에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정일이 조직비서 되면서 뭘 내어나면은 이때는 완전히 종교 사상이던가 이게 다 말살됩니다. 그리고 그때 뭘 내놓냐면은 당의 그 유명한 독재 정권의 가이드라인 당의 일상책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당의 일상책의 10대 원칙 딱 들어가 보면 1조 1항부터 마지막 10조 9항까지 딱 가보게 되면 그대로 건 진짜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성경에서 따왔는데 1항부터가 위대한 신은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을 신조해야 된다. 유일하다. 그다음 위대한 신은 김일성 동지 혁명 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해야 된다. 이게 완전히 신으로 이제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자니까 이 종교 탄압을 그렇게 철저하게 작살내는 건데 그 다음부터 70년대 중반부터는 종교란 말을 뭐 미신소리 했다가는 무조건 그건 정치범까지 취급하다 나니까 이게 싹 다 이제 없어졌는데 전 시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벌하기 시작한 게 고난의 행군식입니다. 고난의 행군식에 이제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증언하는데 막 굶어 죽어가고 하니까 이게 지하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 이게 무슨 이제 내운명 주체사상에 이건 다 이전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고 이걸 암만 믿어봤자 다 굶어 죽게 되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불쌍한 백성들이 지하교회를 다 묻고 몰래 미신 믿고 또 신을 믿고 종교 이제 이런 활동들이 되는데 이걸 잡아내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교를 또 이용합니다. 역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칠골 성당 이런 거 하나 또 만들어 놓고 구역마다 보여주기식이죠. 이러고 외국인들 종교 단체들 이 초청에다가 거기를 이제 보면서 자 우리는 종교 탄압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종교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시위 자유가 있고 데모 자유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헌법엔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탄압이라는 걸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티칸호를 비롯해서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인데 바티칸호를 비롯해서 많은 이런 종교단체들에서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지원을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행식에 실제로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정권이 미워도 북한 정권이 독재 정권이 미워도 인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쌀 지원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놈들이 또 가짜 이런 종교인들을 양성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양성해서 해외 유학까지 시켜가지고 그 안에는 다 조선노동 당원입니다. 당증을 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짜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성당에서 외국인들 위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유도해내고 그런 지경까지 이제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는 종교를 믿는다는 건 지금도 종교를 믿는다고 했다가는 지도세도 이거는 없어지는데 그 대신 지하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방들에서 모르게 이 북한 당국에 적발 안 되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탈탈탈 촬영하면서 어느 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증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항상 품속에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계셨다고. 근데 참 안타깝게 이제 나중에 조금 치매가 오셔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로 정치범 수용소에 치매 와서 그걸 모르고 유서를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게 뭐 정확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 같은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다고 이제 그런 증언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시청자분 우리 전진우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역사는 종교를 다 말살해 버리고 그리고 이 말살해 버린 기본 목적이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김일성 왕조에서 김일성 신을 만들어낸 가짜 신을 만들어내느라고 무자비한 종교 탄압과 척살을 하고 죽이고 정치범 수용 보내고 이것이 다 김일성 3대 세수 김정일, 김정우 지금 오늘날에 이걸 만들어내느라고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부터는 완전히 작살내는 이런 역사였다고 이 비참한 역사 비극 역사라고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다 희생된 겁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전달을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유님께서 탈북자들 중 출신 성분이 좋았다. 그래서 잘 살았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이 500만 명을 주살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우유님께서 아주 신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도 북한 엘리트 출신 중에 한 사람이고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간부 출신이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 북한 외교관도 했고 또 남보다 부럽지 않게 이제 특혜를 받으면서 북한에서 떵떵거리며 살았고 외교관까지 했고 결국은 이제 정착점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탈북했대. 우리가 그때 당시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독재 체제를 한 거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사상 변화 변질돼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세상으로 탈북해 온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왔습니다. 총 3만 5천 명이다 대략 온 중에 제 생각에는 한 10%를 엘리트로 보면 층으로 보면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들 중에 내가 지난 시기 북한에서 잘 살았고 뚱땅거리며 잘 살았고 우리 부모가 간부였고 그러면서 와서 대한민국 와서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봅니다. 1% 정도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이제 북한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저 사회에서 목숨을 연장하고 또 살아가자니까 저 사회에서 엘리트로 성장하는 그 가정과 이런 데서 남보다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 여기 들었고 여기 와서 이제 여기 정착하는 데서도 또 남보다 일반 탈북자보다 조금 더 편하게 정착하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저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부모가 간부였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1% 되나 마나 할 거를 생각하고 나머지 대다수 엘리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할 겁니다. 속으로. 저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출신 성분 계급 토대에서 자기가 본이든 본이 아니게 이제 성장했고 또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엔 저 체제를 차버리고 배신하고 이제 독재 체제에 한 거에서 대한민국으로 탈북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용단 대한민국 왔다는 그 자체가 전향인 겁니다. 언젠가 태영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대한민국에 온 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그리고 항장엽 선생도 그렇고 또 김덕궁 씨도 그렇고 저도 같고
그 자체가 이제 저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배신하고 쳐버리고 한 거에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완전히 전향했고 이 전향했다는 이 한마디 속에는 많은 반성이 포함될 겁니다. 내가 지난 시기 그렇게 살한 것은 본의 아니게 저 사회에서 살자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저 체제가 가져다 준 비극이고 또 그 속에서 제가 그렇게 살한 거는 이제 본이든 아니든 제 잘못 반성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저 사회에서 고생한 북한에서 고생하다 온 탈북자들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엘리트들도 그렇게 살 겁니다. 살고 있으라고 봅니다. 이들이 500만 명을 직접 이제 주살하는 이런 데 가담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제가 언젠가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범가 제일 크게는 북한 정권과 인민을 우리가 항상 갈라봐야 되고 또 엘리트 중에서 이 상층 20%. 2,500만 중에 20% 하이스트 클래스 중에서도 직접적인 주사를 참가한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가두고 총살하고 국가정치보위부라든가 그다음에 인민 경찰이라든가 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총살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천추의 용납 못 받을 겁니다. 통일된 다음에도 그런 국제사회가 어쩌기도 전에 북한 내부에서 잔인한 보복과 복수가 피바다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거는 지난 시기 우리 예멘과 그리고 구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 이 붕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 악질적으로 책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보안기관 체제 유지 이 중추를 이루는 이런 독재 체제에서 기관들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나라 주민들한테 매 맞아 죽고 총에 맞아 그 사람들 복수를 당하고 교수대에 올라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우리가 국제사회가 어쩔 수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북한 주민들이 다 철두철미하게 이건 처리할 겁니다. 그거 맞게.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온 엘리트들 중에 이제 우유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엘리트 분들은 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제2조국으로 또 그 김정은 독재 체제를 김정일 독재 체제를 반대해서 온 전향된 이런 인물들로서 와서 성실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지난 기간 거를 다 반성하리라고 봅니다. 개 중에 진짜 0.몇 프로 중에 국가보위부 있다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철저하게 숨어 다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가족이 들어갔다 부모들을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총살당하고 당해서 이제 탈출해온 이런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탈북자 단체들의 정치범 수용소 구출운동 본부라고 최초에 만든 강철한 지금 대표, 안혁 대표 이런 사람들 뒤이어서 정치범소에서 여독수용소라든가 많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탈북해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자나깨나 그때 그 악몽을 못 잊습니다. 특히 자기네를 고문하고 잡아 때리고 고문하고 죽인 그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부 경찰들 특히 해외에서 중국이나 해외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코끼리 가지고 가서 잡아가다가 그러지다 하다가 여기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국가보위부에 있다가 이 사람들은 이 정치범소에서 온 사람들이 잡기만 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누가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숨어 살면서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 외에 이런 일반 엘리트들이 와서 열심히 이 사람들 죽이거나 이런 데 가담하지 않고 어찌할 수 없이 저게 이제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엘리트들이 여기 대한민국에도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한 가지 호소하고 싶은 거는 정말 탈북자 사회에서도 계층이 많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지난 20년 동안 유엔을 비롯해서 이거 뭐 제가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반성하는 의미에서 유엔을 비롯해서 미 의회 여기 가서도 제가 탈북자 구출운동 증언도 하고 또 단체들과 함께 저도 기중 조금나마 이제 자금도 기부하고 특히 여기 탈북자 고아들이 많은데 고아들 학교 가서 제가 무료 영어 교육도 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엘리트 분들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 호소하고 싶은 거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꼭 우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이런데 탈북자들 제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외에서 사경을 헤매는 이런 죽음과 삶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탈북자들 구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해 주시고 그게 참여 못하면 기부금이라도 내서 그런 단체들을 좀 도와주고 이런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그것이 또 우유 이분이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이 본질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엘리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조언으로 우유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는 조언으로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한 조언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질문 3개를 다루는데도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다음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늘 국제정치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진행하는 기본 강의는 북한 기본 5대 권력 기관에 대해서 해부해서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한두 달 하면 될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현행 문제들 다루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진품명품님, 전진우 선생님, 그리고 우유님 같이 현실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저희 기본 강의 요점이 질문에 답을 올리고 있는 그대로 제가 아는 것만큼 북한 현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제 강의 기본 목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을 많이 다루겠고 또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답변을 성실히 올리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